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부터 미리 예보됐던 최대 6cm가량의 눈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사고와 정체가 잇따랐는데요. 서울 시내에선 30곳 넘는 도로가 한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교 근처.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됐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도 갇혀버렸습니다. 뒤엉켜 있는 차량들 옆으로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눈 때문에 차들이 밀려가지고 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 막혀 있었어요. 계속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비슷한 시각 제2자유로는 도로 전체가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바닥에 앞차량 후미등이 선명하게 비칠 정도입니다. 서울 내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주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 수도권 일대에 2시간 동안 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단시간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미 예보가 됐던 눈인데 제설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저녁 8시쯤 직접 도로에 나가봤습니다. 강변북로 전 구간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시속 5km 이상 낼 수도 없었습니다. 움직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도로 복판에 멈춰서기도 했고 뒷바퀴가 헛도는 차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6호선 망원역에서 출발해 강변북로를 타고 지금 영동대교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면 약 4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오늘 폭설 때문에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도심 상황도 마찬가지. 승용차 뒷바퀴가 헛돌며 경사로를 오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던 시민도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조심해야 돼요. 다 미끄러워요, 지금. 빙판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서서히 옆으로 돌며 도로 전체를 가로막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 어떻게. 조심해. 반바퀴를 돌고 나서야 멈춰선 화물차와 충돌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도 포착됐습니다. 거세진 눈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고 대설 위기경보는 주위로 올라갔습니다. 경보는 2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서울도심 고속도로 29개 구간과 시내도로 9곳 등 모두 38곳이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내부순환로 진입로 일부는 5시간 넘게 통제가 이뤄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항공편은 8편이 결항됐고 여객선은 4개 항로 4척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어제 퇴근길은 교통지옥으로 돌변했습니다. 여러 시간 도로 위에 갇혀 있다가 새벽에 귀가하는 이들이 속출했고 꼼짝없이 갇힌 임산부가 구조되고 못 움직이는 차를 두고 걸어서 집에 간 이들도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동부간선도로 장암 지하차도 앞으로도 뒤로도 차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고립 상태가 지하차도 안에서 7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머리도 어지럽고 좀 산소도 부족하고 거의 한 50, 60대 되는 것 같고 뒤에도 아마 막혀 있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과천터널 근처. 서울 사당역에서 2시간 기다려 저녁 8시쯤 경기 수원행 버스를 탔더니 도로 위에 8시간 가까이 갇혔습니다. 새벽 3시 한 20분 정도의 귀가를 했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제 다시 6시 출근하러. 평소 1시간 정도면 충분했던 귀가에 10시간 걸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도착을 하니까 4시 40분이더라고요. 제설차가 있었는데 차량들 사이에 갇혀 있다고. 차량들이 얼어붙은 도로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도로 양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들을 피해가느라 이동은 더 지체됐습니다. 계속 브레이크 몇 시간 동안 밟고 있다가 발이 너무 아파갖고 파킹으로 이렇게 아예 걸어놨었어요. 소변 보시는 분도 나타나시고 나중에 이제 내려서 이제 어지럽더라고요. 참다 못한 시민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수도권 제1순환도로 경기 평촌나들목 인근. 멈춰선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도로 위를 가로질러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방음벽 옆 갓길에 버려진 차량들이 연이어 보입니다.
대형 화물차 한 대는 아예 한 개 차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차 두고 가신지 좀 시간도 오래됐는지 이렇게 뒤에 눈도 쌓여 있더라고요. 경기 남양주시 호평터널 인근. 어젯밤 10시쯤 귀가 중이던 임신부가 고립돼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시간이 걸린 끝에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임신부를 구조해 이동하려는 경찰차가 거듭 빙판길에 미끄러지자 시민들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좀만 더 밀어주시겠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폭설 도로에 갇힌 임신부는 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빙판으로 변한 수도권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만 수도권에서 400건 넘는 교통사고가 접수됐는데요. 이어서 도윤선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비상등을 켠 SUV 차량과 화물차를 지나 조금 더 앞으로 가니 차량 6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눈길에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8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포천의 한 도로. 앞유리에 눈이 가득 쌓인 승용차 한 대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서 있습니다. 왼쪽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그 뒤로는 또 다른 차량 석 대가 엉겨 붙어 있습니다. 언덕길이라서 이제 차 미끄러지고 다 서로 받고 난리 났죠. 눈이 그치자 도로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고가도로. 차량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늘어선 차량 행렬의 맨 앞. 사고가 난 차량들이 편도 3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사고 차량이 수습될 때까지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서울 마포구 가양대교 북단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좁아진 도로를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한눈에 봐도 바닥이 얼음판이 된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도로. 대형 버스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고 길가에는 차량 3대가 머리와 꼬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차는 멈춰있는 상태였는데 뒤에서 받고 또 박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형 차량도 눈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언덕을 넘던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서울 도봉구에서는 버스가 눈길에서 빠져나오려고 헛바퀴를 돌리다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기사분도 길이 미끄러우니까 크게 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빠져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경찰의 교통불편 등 모두 5,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통사고는 모두 407건이었습니다. 보험사도 바빴습니다. 퇴근길 폭설로 보험사 4곳에 접수된 긴급 출동은 7만여 건. 통상 이맘때보다 70% 넘게 증가해 밤새 수도권은 곳곳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어제 내린 눈은 매서운 바람에 밤사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출근길에도 낙상사고가 속출했고 빙판길 교통사고는 낮까지 이어졌습니다. 정한술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마포구의 한 이면도로. 날이 밝은 뒤 서울 도심 곳곳이 아이스링크장처럼 변했습니다. 밤새 빙판으로 변한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성은 균형을 잃고 땅에 손을 짚은 채 휘청입니다. 두 여성이 넘어지지 않으려 서로를 붙잡고 종종걸음을 합니다. 어머, 미끄러워. 어떡해. 나야. 나까지 그냥. 안 돼, 넘어져. 빙판길에 전기자전거도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바닥에 떨어진 짐을 챙기고 길 가던 여성이 힘을 보탭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는 이렇게 빙판길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모래를 뿌리고 있습니다. 집 앞에 쌓인 눈을 쓸어보지만 이미 꽁꽁 얼어붙어 치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실리질 않아요, 지금요. 연막칼슘이나 이런 걸 좀 뿌려야 되는데 주민센터에 지금 그시 도움이 났대. 그것도 없대요. 초등학생 등굣길에는 함께 나온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아이 손을 꼭 붙들고 보폭을 좁혀 조심조심 내리막길을 내려옵니다. 운동장에는 발목 높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강추위에 오늘 낮까지 얼음 파인 도로가 많았습니다. 제설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11중 추돌 사고는 해가 뜬 지 한참 뒤인 오전 10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1시간 뒤인 오늘 오전 11시 반에는 경기 군포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2대가 추돌하는 등 빙판길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출근길 교통대란을 걱정한 시민들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으로 몰렸습니다. 버스도 막힐 것 같아서 일부러 좀 1시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폭설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어제 최대 적설량은 6cm 정도였습니다. 2시간 동안 내린 이 정도의 눈에 수도권이 마비가 된 건데요. 사전에 예보된 폭설에도 대응하지 못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정에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 눈이 쌓인 도로엔 앞차가 지나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제설이 전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면서 제설 차량도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저도 내려오면서 미끄러지는 곳을 겨우 지나왔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단 2시간 내린 눈에 서울, 경기 곳곳에서 차량 고립 사고까지 속출했지만 지자체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저기서부터 막혔네.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눈이 시작되기 4시간 전인 오후 2시. 서울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력 5,000명, 장비 1,000대를 투입해 오후 5시부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차 바퀴가 이렇게 약간 눌러주면 염화칼슘하고 눈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잘 녹거든요. 뿌려놓고 좀 차 바퀴가 좀 지나가고 했으면 더 잘 녹았을 텐데. 눈이 내리던 저녁 8시 48분, 제설제 2차 살포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도로가 퇴근길 차량들로 막혀 제설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늑장제설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는 퇴근 시간대 제설제를 더 살포하려 했지만 갑자기 내린 많은 눈에 계획대로 운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상청이 며칠 전부터 많은 눈을 예보했지만 지자체 대비가 안이했던 겁니다. 폭설은 지진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온다고 기상청을 통해서 예보가 되잖아요. 한 2-3시간 전에는 그걸 빨리빨리 살포를 해야죠. 어제 가장 많이 눈이 내린 곳은 서울 도봉구로 적설량 6cm. 이 정도 눈에 최대 8시간 이상 길 위에 고립된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순방인 가운데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대비했지만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잘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남편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김 의원의 부인과 김건희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상한 정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입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 의원은 이른바 윤심을 발판으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부인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260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넸습니다.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신도를 대거 입당시켜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혐의는 드러난 상황. 그래서 특검은 이 씨가 선물한 가방이 김 씨의 선거 지원에 대한 담례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사회적 예의 차원 이상의 밀접한 결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MBC가 확보한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보면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이 씨는 김 씨에게 최소 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7월엔 18분 넘게 통화를 했고 9월엔 하루에만 3차례 전화했습니다.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검은 오는 11일엔 김건희 씨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인선 의원을 언급하는 등 공천 개입을 의심할 만한 발언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검찰수사관 김태우 씨. 보궐선거 가능성 때문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1년 만에 구청장 자리를 내놔야 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다고 뒤늦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은 저거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도 이게 그 사람도 이건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 같은 공천 개입 정황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사이 통화 녹음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경의 통화 녹음은 이 전 대표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이야기한 것 있느냐 물으니 윤 전 대통령은 김태우가 경쟁력 있으면 한번 살펴보라거나 김태우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 있어서 구청장 자리 찾아올 것 같은데 라고 답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안철수 의원을 두고 인수위원장 지낸 사람이 지역구 달라는데 거절하기가 어디 쉽나라고 하거나 이인선 의원을 두고 대구는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누구를 전략 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니라면서 친소관계 따지지 말고 우리 당 배지 달고 나가서 이기는 사람이 나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정부가 쿠팡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정확하게 알리고 사과문도 다시 올리라고 요구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쿠팡 측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보 유출 사태 뒤 내 아이디는 괜찮은지 확인차 접속했던 행렬이 잦아들고 쿠팡 이용자 수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쿠팡 홈페이지 첫 화면, 크리스마스 할인과 쿠폰 당첨 등을 알리는 커다란 광고 배너만 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쿠팡은 하루 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틀 뒤 화면 제일 구석을 클릭해야 보이도록 사과문을 숨겼습니다. 급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긴급 회의까지 소집해 사과문을 다시 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 등을 통해 유출 내용을 명확히 공지하고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한 겁니다. 또 당초 쿠팡이 고객 정보가 노출됐다고 표현한 안내도 모두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도 빠짐없이 반영해 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 주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안내하지 않고 있어.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쿠팡은 요구받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습니다. 개보위는 오는 10일까지 쿠팡 측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쿠팡 미국 법인이 국내 사업까지 최고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공시한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시 늘었던 쿠팡 이용자 수는 사태 나흘 뒤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약 1,780만 명이 쿠팡을 이용해 하루 새 전날보다 18만 명 넘게 준 겁니다. 사태 초기엔 계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접속자까지 집계에 포함됐다가 이후 고객 이탈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팀 문건을 살펴보면 10여 년 전 노조 와해 공작이 담긴 삼성 측 문건에서도 쓰였던 노조를 지칭한 NJ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조사하기로 합의했지만 노동당국이 특별 근로감독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해 얼마나 충실히 조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차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내부 자료입니다. 제목은 근무시간 허위입력 대상자. 2022년 11월부터 1년 동안 허위입력 시간이 월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명단 맨이 2사람, 노조위원장과 조직국장입니다. NJ로 구분돼 있습니다. NJ, 노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삼성 측 내부 자료에서 NJ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노조 파괴 공작 정황이 담긴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문건도 노조를 NJ로 불렀습니다. MBC가 입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또 다른 문건에 등장하는 이슈 1, 이슈 2도 노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 주도의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를 이슈 1, 노조조합원을 이슈 2식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사실이라면 달라지겠다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5년 전 사과를 무색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최근 2년간 승진 대상자와 핵심 인력 인센티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누적 수주액 200억 달러 달성 기념 직원 1인당 400만 원 경력금 지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가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취하했다며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질의에 대해 확인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 드릴 수 없다며 현재 노사 합의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어제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40대 남성이 윗집 이웃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소식 전해드렸죠.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공공임대 아파트여서 필요에 따라 집을 옮길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층간소음 항의가 너무 많으니 집을 옮겨달라고 관리사무소 측에 몇 번이나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무로 된 임시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제 위층 난방기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랫집 40대 남성이 윗집 이웃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아랫집 남성은 다친 피해자가 집에서 관리사무소로 도망쳤지만 차로 사무소에 돌진해 끝까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고 당일 난방기 공사에 앞서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수년간 다툼이 잦았는데 유족은 10년 전 이사 온 아랫집 남성이 요리를 하거나 방충망만 열어도 수시로 가해 남성이 올라와 따져 묻고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음식 차리는 소리를 듣고 밑에 집이 올라왔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거를 대응을 못하고 저희한테 어떤 소리를 했냐. 결국 윗집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견디지 못해 집을 옮겨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입주자 요청에 따라 아파트 측에서 이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저희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10월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옮길 빈집이 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1월 4일에 제가 층간소음위원회 열고 도구 변경이 승인이 됐어요. 그 적합한 도구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중이죠. 하지만 유족은 2, 3년 전부터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측에 이사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공단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살인과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로 집계됐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높은데요. 자,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일단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만 긍정평가가 과반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정평가의 이유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응답을 보면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시행 시점까지 정한 중국 관광객 무비자 조치를 가지고 이 대통령을 부정평가한다는 건데요. 확인해 보시죠.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험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통령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만나 전 국민 AI 활용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요. 홍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처럼 AI 인프라를 모든 국민이 누리는 AI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들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땐 브로드밴드를, 6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선 AI를 강조했던 손 회장은 이번엔 인간보다 10,000배 이상 뛰어난 초인공지능 ASI를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We become fish. They become like human. So instead of we think, we can control them, we can teach them, we can manage them. We have to start to harmonize. 그러면서 ASI 구현을 위해선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 4가지를 필수 자원이라고 꼽았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산업통상부와 소프트뱅크 자회사 ARM은 교육기관을 설립해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1,400명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 회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한국이 가진 AI 국가로서의 잠재력에 비해 구축 계획이 나온 데이터 센터가 너무 작다며 데이터 센터 확대를 위한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의 진심인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의 만남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어 7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AI 협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손 회장에게 가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6개월을 비판한다면서 모였는데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와서인지 전과 달리 계엄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들이 꽤 이어졌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한 원조 친윤 의원이 갑자기 장동혁 대표 옆에서 계엄을 벗어던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공개 발언까지 했는데요. 지방선거 전까지 몇 달간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과를 해야 하고 이기면 결국 현재 비판적인 지지자들 역시 좋아할 거란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을 맞아 국정평가 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새 정부의 반년을 약탈과 파괴, 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부동산, 관세 협상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이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던 날 두문불출했던 장 대표의 입에선 오늘도 끝내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 대표를 향해 곧장 중진 의원의 쓴소리가 공개적으로 날아왔습니다. 과거 대표 친윤으로 꼽혀온 삼선의 윤한홍 의원은 우리에게 이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윤 의원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한 장 대표를 겨냥해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계엄은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계엄을 벗어 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장 대표는 윤 의원의 발언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장파를 비롯해 원조 친윤까지 과거와 단절하지 않는 지도부를 향한 우려와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대여투쟁의 불쏘시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여간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서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기려면 일단 사과도 할 수 있고 또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극우 유튜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친한동훈계를 축출하겠다며 입당했는데요.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 방송 중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대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고발당한 감동란TV 진행자 김소은 씨. 장애인이고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김 씨는 어제 방송을 통해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원 가입하자. 나 지금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서. 김 씨의 입당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친한계 축출. 한 달 축출시키려면 얘네 지금 지방선거 나오는 거 눈 뜨고 볼 수 있어? 자신 있어? 나는 못해.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 사과했을 때 보수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강성 보수층, 집토끼부터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장동욱 대표님 제 방송 한번 언제 보시면 안 돼요? 지난 6월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입당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윤과 단절해야 된다. 내란과 단절해야 된다. 그 누구 주장입니까?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후보를 밀겠다는 전 씨의 입당을 사실상 방치했고 그 결과는 전당대회 분열과 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김 씨의 입당에 대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혐오 발언자를 입당시키는 것이 당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사라져야 할 이유에 보탬을 주었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의 입당에 대해 지난번 전한길 씨 사례를 참고해 당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내란 이후 유독 말을 아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건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선 거듭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석 달 만에 다시 대법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의 주요 안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법관을 둬 앞으로의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꾸려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가담자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법부조차 이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이제 사건을 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는 저희들 사법부에 명운이 걸려 있다. 그렇지만 법원행정처는 위헌성 문제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사법부 외부에서 판사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법원장들이 취합해서 회의에 들고 들어간 법원 내부 의견도 법원 행정처와 비슷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에 사법부 불신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이 담길지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만 담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직접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대법원과 달리 헌법학계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가능하고 법안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법꼼수를 부리며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는 있는데요.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은 먼저 사후적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진행 중인 재판도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무작위 배당 원칙이 손상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법률에 따라 소년 재판부 같은 특별 재판부들이 운영되고 있고 친위 쿠데타 성격을 지닌 12.3 내란 사태를 일반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범재판소와 비슷하단 겁니다. 다음은 전담재판부에 참여할 법관 인사를 사법부 밖에서 관여하는 문제입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와 판사회의, 법무부가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무부가 관여하는 게 적절한지는 법무부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헌 논란 자체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 기술로 사법 절차마다 딴죽을 걸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의 재판부에도 여러 차례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을 정지하고 검토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되면 진행되던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러면 다른 내란 외환 사건 재판도 줄줄이 멈춰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들이 판사 추천 과정이나 재판 진행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문제를 따져보기로 한다면 역시 그동안 재판은 멈춥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도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만에 하나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1년 전 있었던 계엄은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청와대 앞에서 10년째 양복점을 하고 있는 한 재단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을 따라 용산으로 가게를 옮겼다가 계엄이 터져 올해 상반기 내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재단사는 용산을 떠나 다시 청와대 앞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와대 앞 빌딩 지하. 20년차 재단사 백보현 씨가 운영하는 양복점이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만 10년째, 고객 10명 중 9명이 청와대와 경호처 직원들입니다. 운동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좋죠. 예, 체육들이 다 키도 막 크시고. 경호처 양복은 허리에 찬 무기를 가리면서도 맵시가 있어야 해서 만들기 까다롭습니다. 옷이. 근데 또 많이 커지면 안 이쁘잖아요. 원하시는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찾아서 이제 해드리는 거죠. 윤석열 취임 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자 백 씨는 큰 고민 없이 따라갔습니다. 국방부 손님들도 늘면서 처음엔 장사가 잘 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계엄이 터졌습니다.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다 보니 계엄도 다음 날 알았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뉴스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대통령실이 마비되면서 양복점의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발길을 끄는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모습을 보는 심경은 복잡했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엄청 걱정 많이 됐죠. 주변의 식당들은 계엄 이후 매출 감소에 시달렸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지금같이
사람이 안 다닐 정도로 저녁에 아주 전멸이었어요. 한남동에 틀어박힌 윤석열은 버텼고 탄핵 심판은 길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상인들은 몰려든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확성기도 많이 사용했고 욕도 많이 하고 폭력을 휘두르지만 않았지 말로는 다 하고 소음으로도 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겁주고. 소상공인들에게 내란의 여파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대통령실이 용산을 떠나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고 재단사 백 씨는 청와대 앞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최종 가문인 당 중앙위원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만큼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최종 관문인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투표자 373명 가운데 271명만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를 권리당원만의 투표로 뽑는 새로운 공천룰 역시 2표 차이로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찬성은 70%가 훨씬 상회하지만 제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다. 이렇게 그 중앙위원들의 이 선택에 대해서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고. 보완책 마련과 일정 연기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판단했던 당 지도부는 결국 안건이 부결되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1인 1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되고, 그러나 1인 1표제의 꿈을 여기서 멈출 순 없다며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부결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표 당시에도 넘지 못한 산이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사실상 정청래 불신임이라며 일방통행이었던 정청래 리더십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보궐선거가 다음 달 치러지는데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이자 피해자가 어제 TV 뉴스에 출연해 성추행 정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경태 의원을 2차 가해 혐의로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 피해자는 어제 TV조선 방송에 나와 장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가 영상도 찍었고 고소장 제출 전에 자리에 있던 동료에게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흔들리지 않겠다,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장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정황은 단순 의혹을 넘어선 권력형 성범죄와 조직적 은폐 시도의 흔적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나아가 피해자의 인터뷰가 연출된 듯하다고 표현한 점 등을 문제 삼아 2차 가해 혐의로 장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합니다. 민주당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당의 윤리감찰 지시를 신속하게 정청래 대표는 했고 이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당의 윤리감찰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난달 말에 이어 어제와 오늘도 경기와 충청, 대구, 경북 등에서 급식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파업 때마다 아이들이 하루씩 밥 대신 빵을 먹는데요. 급식 파업이 왜 9년째 반복되고 있는 건지 재은유 기자가 기자의 눈으로 다뤘습니다. 점심으로 밥 대신 빵과 우유, 에너지바를 먹었습니다. 급식 조리사들이 파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카스타드 빵이랑 초코우유랑 귤 같은 거 주셔가지고 그것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평소에 급식 조리실은 강도 높은 노동이 펼쳐집니다. 뜨겁게 끓고 있는 대형 솥들. 온몸을 매달리다시피 일할 때마다 늘 아찔하다고 18년 차 조리사 우모 씨는 말합니다. 뜨거워도 참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하는 작업이에요. 손이 다 들어가죠. 아이들 식사라 친환경 재료에 수제로 조리해야 해 손도 훨씬 많이 갑니다. 대파도 흑대파고 당근도 흑당근이에요. 다듬고 해야 되니까 더 많아지는 거죠. 수제 같은 건 그 솥단지 앞에 서서 계속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해받는 기본급은 200만 원 선,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게다가 방학된 월급도 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 겸직을 하려 해도 공무직 신분이라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조리흉 등으로 지난 5년간 178명이 폐암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들 처우 개선에 미온적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교섭 대상자이다 보니 합의가 어렵다며 회피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전원 일치 합의를 해야 교섭안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사이 몇몇 시도교육청은 되려 조리실 환기시설 예산을 줄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70조 등 매년 국세 20%를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가운데는 교육감 선심성 공약 이행이나 폐교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같은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직접 이들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급여는 합당한가 논의를 해서 얼마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 교육청에서는 어디를 줄여서 충당하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남은 부분을 충당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급식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외딴섬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먹는 일에는 모두가 집중하지만 먹이는 사람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업 때마다 교육당국은 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장을 안심시킵니다. 정작 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루 파업을 잘 넘기는 게 아니라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 앞에서 노동의 가치를 잘 알리고 대우하는 일 아닐까요? 기자의 눈 재은유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업의 부산 이전 계획이 본격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6개월 만에 합계 매출 3조 원대 기업 2곳이 부산으로 회사를 옮기고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관사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국내 중견 해운 기업인 SK해운과 H라인 해운이 부산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2조 원과 1조 원대의 연매출을 가진 두 기업은 다음 달까지 이전 등기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의 직원을 합치면 2,000명이 넘습니다. 동남권 중심 해운 금융 클러스터에 해운 정책 기능이 합쳐지면 이건 뭔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이들 해운 기업의 이전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수도권 조성이 더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곳 부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축인 해양 수도권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성장 엔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 부산으로 이전할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들의 관사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입주 첫날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내려온 가족과 곧 자녀 출산을 앞둔 가족이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올 직원은 모두 850여 명입니다. 우려했었던 부분이 이 주거 문제였는데 일정 부분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부산 청사 본관에는 오늘 해수부 간판까지 걸렸고 청사 인근 주유소와 편의점도 이름을 해수부점으로 바꿨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제 5시간쯤 뒤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들의 운명을 가를 조추첨이 시작되는데요. 사상 처음 이 포트에 배정된 우리 대표팀이 받아들 최고와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지 미국 현지에서 손장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개국 중 12개조로 나뉘는 이번 조추첨에서 최상위 그룹 1번 포트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 우승 후보들이 즐비합니다. 때문에 개최국 자격으로 1번 포트에 포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 한 팀과 같은 조에 묶이는 게 대부분 참가국들의 바람입니다. To avoid the top European teams and maybe Canada or United States, it will be amazing.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낮고 미국, 멕시코는 지난 9월 원정평가전에서 1승 1무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은 만큼 우리에게도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If I can decide, I will avoid Korea. Always a tough opponent. When you face a country like Korea that are very technical, they are very good players, it's difficult. 오히려 관건은 3, 4포트입니다. 3포트에선 피파 랭킹 61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조별리그 통과 경험이 없는 스코틀랜드가 해볼 만하고 4포트에선 역대 전적 6승 1무로 앞서는 뉴질랜드가 최상의 조합으로 꼽힙니다. 반면 득점기에 홀란드 앞세워 유럽 예선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뽐낸 노르웨이는 3포트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이고 플레이오프를 통과할 경우 4포트에 배정되는 이탈리아와 한 조에 묶인다면 말 그대로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선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좋은 경기력과 폼을 유지하냐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8개국 체제로 치러지는 이번 월드컵은 조추첨 변수가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대표팀 대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 역시 동시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편법 방출 논란을 일으키며 프로야구 두산을 떠난 김재환 선수가 SSG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논란 속에 두산을 떠난 거포 김재환의 행선지는 고향팀 SSG였습니다. 2년간 최대 22억 원을 받는 조건인데요. 잠실구장과 달리 SSG 랜더스필드가 홈런이 많이 나오는 타자 친화적 구장인 만큼 최근 3년간 홈런 52개를 때려낸 김재환을 영입해 장타력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김재환은 4년 전 두산과 FA 계약을 맺을 당시 재계약 우선 협상 후 합의에 실패하면 구단이 조건 없이 풀어주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FA 보상 제도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김재환은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덴마크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가 컵대회에서 시즌 5호 골을 터뜨렸는데요. 축구대표팀 최전방 경쟁이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겨울 시작부터 한파에 기습 폭설까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잦아들겠고요.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휴일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한낮엔 12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쪽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심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방금 전국 법원장들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사법부를 믿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는데요. 자,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이런 입장이 내란 1년이 지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지금이 아니라 내란 직후에 나왔다면, 그리고 대법원장에게서 나왔다면 믿고 기다리기가 훨씬 나았을 겁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